2부 최강병기 시작하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장용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한 분은 변호사고 한 분은 법조 전문 기자니까 본격적으로 박근혜, 이재용, 최순실 대법원 선거 이야기하기 전에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인 압수수색 전격적으로 또 오늘 또 부산 오거돈 시장의 사무실도 압수수색했습니다. 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상합니다. 이상하다. 이런 경우도 없을 뿐더러 예. 이게 사실 정치 검찰, 정치 중립 얘기를 하는데 그 정치 중립이라는 거를 표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전혀 그 청와대가 모른다. 이게 좋은 것 같긴 한데 그 모르는데 기자들은 또 대동을 해서 기사들을 낼 수 있도록 했다. 청와대도 몰랐고 법무부도 몰랐는데 기자들은 대동했다. 많이 이상하고요. 상당히 결국은 검찰의 그 목적이 뭐냐.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냐. 그것도 있겠죠, 일부. 그거보다는 오히려 검찰 나름의 목적이 검찰 개혁의 저항 아니냐 이런 분석.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좋게 보려고 되게 노력을 했어요. 좋게 봅니다. 저도 그래가지고 봐요. 처음에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들어갔다. 청와대도 몰랐다. 법무부도 몰랐다. 그래 좋아. 다 좋아. 그래 그럴 수도 있어. 그래 정말 윤석열 선생 제대로 하는구나. 좋아. 이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압수수색을 했으면 사실 그 압수수색한 수색물은 검사도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사실은. 예. 며칠 동안 그걸 분석을 하고 분류를 한 다음에 겨우 내용을 파악을 시작을 할 수 있는데. 예. 아니, 압수수색물 바로 그 다음날 어떤 내용이 있다는 것이 그 언론에 흘렸다. 이거 자체는 보면 이건 어떻게 보더라도 좋게 볼 수가 없는 거죠. 흘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실수했다고 하는데. 아니요. 실수를 누가 합니까? 실수를 하면 실수하면 그 바보죠, 그 검사가. 아니, 그 내용을 실수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하필이면 왜 또 그 내용입니까? 제가 볼 땐 이거는 검찰이 옛날 버릇이 또 나왔다. 또 나온 거예요. 이렇게밖에는 달리 해석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반란이거든요. 검찰총장의 어쩌면 반발이죠. 임명권자에 대한 도전이잖아요. 예. 그게 사실은 2년 임기면 2년 말기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문물총장도 마지막에 한 30일 반항하다가 나갔는데 지금 시작하자마자 30일도 안 됐는데 이렇게 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습니다. 이게 검찰 중립인지는 제가 묻고 싶고 결론적으로 중립을 지켜서 누가 제일 국민한테 이득이 된다면 그 정치 검찰을 벗어나는 건데 국민의 이득이 아니에요. 우리 국민이 원하는 건 검찰개혁, 사법개혁인데 그거 역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는 이번 압수수색은 상당히 조금 이상하고 어떻게 보든 간에 결국에는 그 검찰이 조국 후보자를 낙마시키거나 낙마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길을 꺾어 놓는다. 그래서 그렇죠. 검찰 개혁에서 상당히 자신들이 유리한 방향, 검찰이 유리한 방향을 좀 끌고 가고 싶어 한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검찰이 앞으로 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공정성을 제대로 담보를 하려면 이번에 이 수사 관련된 내용이 압수수색물 관련돼서 이 유출이 된 것과에 대해서는 그렇죠. 책임자를 반드시 좀 처벌하고 색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종 승리자는요. 야당도 여당도 아무도 아닙니다. 검찰인 것 같아요. 검찰일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 세 사람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졌는데 간단하게 정리부터 합시다. 네. 국정농단 사건이 사실상 2심부터 다시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일단 외형상 그렇고요. 실제적으로 보면은 유무죄 판단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유무죄 판단에서 가장 크게 바뀐 사람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인데요. 이재용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약 50억 원이 모두 유죄로 바뀌게 됐습니다. 따라서 아마 양형도 대폭 무거워지게 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부부는 그 유무죄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지만 이 뇌물죄를 따로 선고해야 되는데 그 뇌물죄 부분을 따로 선고하지 않고 통합을 해서 한꺼번에 징역형을 선고한 부분을 다시 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고요. 이 최순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이득을 본 것 같습니다. 그 강요죄 부분에서 일부 무죄 판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양형도 좀 줄고 벌금도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해석하기를 이재용 부회장이 가장 곤혹스러울 것이다. 그렇죠. 예. 결국 둘 중에 하나였어요. 2심 재판에서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받았고 이재용 부회장은 안 줬고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예. 똑같은 사실관계, 똑같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부를 달리하면서 한쪽 부에서는 이재용
그 부회장한테 네. 무죄를 선고를 했죠. 사실을 하나인데 판단이 엇갈렸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로 가야 돼요, 결국은. 예. 전원 합의체 간 것도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 받을게 나오든지 아니면 이재용 부회장이 준 걸로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로 나오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일반인들이 아니면 대부분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한 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은 게 맞고 그렇다면 이재용 부회장이 그 86억 정도죠. 그것을 횡령을 해서 줬던 게 맞다라고 결론이 난 것입니다. 그러면 말 구입비 34억 원도 뇌물이다. 네. 영재센터 16억 원도 뇌물이다. 뇌물이다. 이렇게 해서 뇌물 금액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네. 횡령액도 그럼 늘어나게 되잖아요. 문제는 뇌물을 공여한 거는 형이 그래 높지 않습니다. 예. 받는 사람은 높고요. 공여는 5년 이하의 징역 정도니까 공여가 달라지진 않을 것 같아요. 문제는 이거를 주면서 자기 생돈으로 준 게 아니고 회사 돈으로 말을 사가지고 주고 회사 돈으로 지원센터 지원을 한 거고 센터에다가 그 부분은 업무상 횡령이 될 수가 있고 횡령 금액이 50억이 기점이 돼요. 일반 횡령죄는 뭐 5년 이하의 징역인데 만약에 50억이 넘어가게 되면 10년 뭐 무기까지도 가능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이 적용이 되거든요. 이게 가장 문제예요. 이 지금 삼성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냈어요. 뭐 이 판결 관련해서 국외재산 도피죄 빠진 게 뭐 다행스럽다. 네. 그 얘기하는데 그거 빠진 만큼 횡령죄 인정되기 때문에 저는 똑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영권 승계 부분도 우리 2심에서는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것도 인정됐고. 인정 당연히 됐죠. 부정한 청탁도 있었다고 봤고. 그 박근혜 재판 때 2심 다 인정됐던 예. 거거든요. 예. 2심에서 어쨌든 집행유예를 받았잖아요. 네. 이재용 부회장이. 이렇게 되면은 파기환송 가서는 실형살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다. 1심에 5년 받았잖아요. 예. 1심에 5년으로 그거와 똑같 비슷하게 나온다고 봐요. 그거가 그때 국외재산 도피죄 일부를 인정했을 때 5년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5년 플러스 알파 정도 될 것 알파가 같습니다. 있을 것이다. 예. 6년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삼성은 가장 크게 곤혹스러울 것 같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파기환송이 됐는데 이것도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법이에요. 공직선거법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같은 사람이 뇌물죄로 기소가 됐을 때 그 재판을 따로 판결 선고하라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항소심이 이게 참 누가 지적했던 사람도 있는데 왜 같이 선고했는지 몰라요. 몽땅 그래요. 18개 혐의를 뭐 예. 직권남용도 있고 강요도 있고 뇌물도 있는데 예. 그거를 그냥 25년 선고를 했거든요. 사실은 뇌물죄대로 떼야 되고 왜냐하면 선거권 상실, 피사권 상실이 공직선거법에 이제 있습니다. 그 정무직 공무원이 그렇죠. 이렇게 뇌물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분만큼 그거만 선고를 하라는 거죠. 그 부분만큼 이제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박탈되니까. 때문에 반드시 따로 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규정을 그 2심 법원에서 어기고 항소심 법원에서 어기고 했기 때문에 그거를 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직권남용 몇 년, 예컨대 뇌물죄 몇 년 이런 식으로 나눠서 판결 선고를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뭉뚱그리지 말고 개별적으로 다 뇌물을 나눠라. 떼서 해라. 그렇게 판결을 다시 하게 되면 더 올라갈. 저는 경험상 예. 예컨대 뭐 절도하고 강도하고 막 절도하고 뭐 다 합쳐져 있잖아요. 그럴 때 5년 받는 거를 병합한 걸 분리되면 늘어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그 경합범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합범 규정에 보면은 가장 무거운 범죄에서 2분의 1까지만 가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10년짜리 선고면은 15년까지 그렇죠. 선고할 수가 있는데 이걸 따로 떼게 되면은 10년 따로 7년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2, 3년 정도 적어도 박근혜 전 지금 대통령 벌써 입장에서는 25년이거든요. 25년인데 이거 떼가지고 가면 2, 3년 늘어날 것 같고 또 이거 말고도 특활비하고 또 5년, 2년 공선법 그 공천 개입 6년짜리 있고. 그것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좀 형이 많습니다. 예. 그 일부 무죄란 걸 인정한 판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최순실 거죠. 그거는 논리적 당연한 겁니다. 뇌물죄가 이렇게 성립 안 할 때는 최순실이 강요를 했고 자기가 받고 싶어서 한 거기 때문에 예. 강요가 아니냐라는 건데 뇌물이 돼버리면 강요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지기 때문에 최순실 20년 받았습니다. 예. 한 2년 정도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아까 우리가 이재용 부회장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집행유예 상태니까 밖에 나와 있는 상태고 네. 앞으로 계속 그렇게 재판을 받겠죠. 파기환송 재판을. 바로 법정 구속하지는 않을 것 그렇죠. 같아요. 파기환송 받을 텐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정치권에서 일부 정치권 인사들이 뭐 특사 얘기 뭐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특사 얘기는 지금도 아직까지는 이게 특사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특사는 확정 판결이 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직까지. 오늘 뭔가 확정 판결이 났으면. 예, 특사 얘기를 됐죠. 했겠죠. 그런데 확정 판결이 아니고 파기환송이 됐기 때문에 또 1, 2년은 어차피. 그렇죠. 크리스마스 정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연말에 아니면 연초에. 근데 이거 지금 파기환송되면 기본 저는 6개월 정도 된다고 6개월 정도는 간다고 봐야 되니까. 내년 초입니다 또 다시. 내년 초기 때문에 뭐 모르죠. 또 내년에 또 뭐 어린이날이니 뭐 부처님 오신다 이렇게 할 수는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글쎄 이게 확정 판결이 났는데 그 진짜 그 해에 바로 사면 얘기를 하는 건 사실 사례가 없거든요. 없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좀 적어도 그 이번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까지는 나오기 어렵지 않겠나 예. 생각이 쉽지 듭니다. 않다. 근데 하여튼 이번 대법원 판결 3명 모두가 파기환송됐는데 이 형량 부분에 대해서는 최순실 씨나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크게 차이가 안 날 것이라 그렇죠. 보여지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1, 2년이니까. 예. 다만 이재용 부회장인 경우에는 집행유예로 나왔었는데 아마 집행유예는 어려울 것이다. 네. 이제는. 그렇게 보면 됩니다. 예. 아주 쉽게 보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됐는데 이렇게 대법원에서 판결을 했기 때문에 삼성의 경영권 승계작이 있었다고 인정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또 다른 재판이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건. 네. 이거하고도 연계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또 다시 같은 재판부 또 같은 검찰인데 달리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건 같은 것이 이렇게 경영권 승계라는 것에 그 현안이 존재했다는 것을 더 뒷받침해주는 증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사실 네. 유죄의 증거가 더 강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건 같은 경우 이게 사건에 있던 1, 2심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좀 추가시키기 위해서 좀 파기환송이 나지 않겠느냐라는 예측도 조금 하긴 했었는데 어쨌거나 그 삼성 입장에서 보자면은 앞으로 이 사건까지 포함해서 상당히 좀 곤욕스러운 입장이 처할 수밖에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말 그대로 경영권 승계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겠나 싶네요. 예. 어쨌든 삼성으로서는 굉장히 머리 아픈 상황이 됐는데 오늘 삼성전자가 대법원 판결 이후 입장문을 밝혔다고요? 네, 입장 내용은 주된 내용은 뭐 하여튼 힘든 상황이지만 뭐 앞으로 잘 하겠다라는 취지인데 또 그 얘기를 해요. 재산 국외도피죄 자체가 무죄가 확정된 거는 좀 의미가 있다. 나머지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뇌물죄가 됐던 부분은 다소 아쉽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두 가지 입장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이제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나온 입장이 있고요. 그거는 이제 다릅니까? 박지훈 죄송합니다.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 되겠고요. 삼성그룹에서 낸 것에서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삼성전자의 사과문 치고는 상당히 좀 수위가 높은. 그러니까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뭐 이렇게 자세히 보지는 못했는데 삼성전자가 어떤 판결이 났을 때 대국민 사과문을 했던 적이 있나 싶어요. 거의 처음이 아닌가 싶고요. 예전에 이건희 회장 때도 이런 건 없었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그만큼 심중함 또 어려움을 좀 표현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뭐 이런 정도로. 이걸 삼성 회사 측에서 이리 정식적으로 국민 사과문을 냈던 적이 사실 저는 없는 것 그렇죠. 같거든요. 보통 그 개인의 문제라는 식으로 넘어가기도 했고 이제 근데 이렇게 삼성전자라는 또 삼성그룹이라는 입장에서 이렇게 이와 같은 잘못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 그렇죠. 라고 딱 했다는 거는 나름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좀 무게감을 인정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향후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건이라든지 이런데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가는 것을 좀 막아보자. 이런 의도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오늘 판결에 또 소수 의견도 있었다고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소수 의견들이 말 얘기도 좀 있고요. 네. 사실 그거를 좀 봐달라고 또 태평양 측에서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좀 예상 부분인데 뭐 뇌물성이 인정될 수 없다. 그리고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다. 뭐 그런 내용 뭐 2심 이재용 재판 2심하고 비슷한 결론을 좀 하던 판결 소수 의견이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아마 다시 돌아갔을 때 고등법원으로 재판 꽤 걸릴 것 같아요. 또 다툴 것 같고요. 우리 소위 말하는 재상고도 가능한 상황이 아닌가. 검찰이 하든 재상고심이 변호인이 하든. 왜냐하면 소수 의견은 또 삼성한테 유리한 의견이 또 있거든요. 이재용 부회장한테. 소수 의견을 보면 또 그렇습니다. 이게
보기에 따라서는 소수 의견이 보면은 그 논리적으로 또 딱 떨어지는 그렇게 맞아요. 보이는 모습도 있어요. 어떻게 보자면은. 그러니까 결국에 보자면은 삼성이 최종적으로 말 소유권을 확보해서 가져왔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중간중간에 최순실이 강력하게 점유권을 행사했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어떻게 소유권이 넘어갔다고 할 수 있겠느냐. 처분권을 예. 넘겼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 보면 또 논리적으로 또 그럴듯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파기 후 한송심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물론 재판이라는 게 결론을 뭐 이렇게 미리 내놓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전망이 다 어렵긴 합니다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3고심 그러니까 5번째 재판이 나올 가능성도 사실은 배제할 수는 없다.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 이건 어떻습니까?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 수첩이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거 다 무죄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뭐냐 그게 그거거든요. 핵심이 아니었냐. 대가 관계냐. 예. 그리고 승계권을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청탁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그렇죠. 결정적인 증거였죠. 왜냐하면 두 사람이 대화하는 것을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하는 거를 깨알같이 적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증거 능력이 사실 인정되기 어려워요. 증거 능력은 뭐냐 가장 좋은 거는 직접 말로 표현하는 거가 제일 중요하고 그게 아니면 소위 말하는 누가 카더라 누구한테 들었다 이게 전문 증거라고 표현하거든요. 예. 전문 증거는 특별한 상황에서만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전문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던 것을 받아 적은 걸 그거를 다이렉트로 바로 증거를 인정하기 어려웠었는데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하고 최순실 재판할 때는 인정이 됐었습니다. 그 인정됐던 부분이 이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 전문 법칙 위배라고 지금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그렇게 되면서 이재용 부회장 사건이 무죄의 시지로 파기가 됐다면 증거 법칙이 적용돼서 무죄가 되는 건데 또 그건 아니에요. 이거는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유죄가 맞다라는 취지로 파기됐기 때문에 예. 큰 의미는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파기환송심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조금 지켜보고요. 하나만 더 하고 마칩시다. 오늘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 합의를 해서 법사위로 이제 넘어갔습니다. 이제 법사위 최장 90일이죠? 네. 90일 지나면 이제 본회의로 넘어가는 건데. 자동으로 넘어가는 거죠. 예. 법사위에서는 아마 90일을 다 쓸 것 같습니다. 그 그렇습니다. 법사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이기 때문에 의원이죠. 아마 예. 90일 다 써서 넘길 것 같은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날치기라고 강력 반발을 하고 있는데 조금 이 날치기라는 단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원래 이 날치기를 없애기 위해서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국회 선진화법에 의한 패스트트랙 제도 가지고 이 지금 선거법 개정 운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날치기라고. 자, 이게 날치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정해놓은 어떤 그 판례도 있어요. 이게 날치기다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토론할 기회를 주지 않고 반론을 제기할 기회를 주지 않고 갑자기 표결한 경우를 날치기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날치기 그게 날치기죠. 예,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론도 나올 기회가 있었고 반론을 뭐 강력하게 표시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결을 할 수밖에 없는 표결을 방해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바로 이게 국회 선진화법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표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갔는데 그걸 보고 날치기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앞뒤가 맞지 않는 예. 얘기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서 국회는 다시 정쟁 상태로 돌아섰고 국회 보이콧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게 결국은 국회 보이콧하면 가장 피해보는 국민들인데. 글쎄 뭐 시간 같은 지금 이제 정기국회가 이제 들어갈 시즌이 예. 됐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예결산 특위가 지금 운용이 될 거고요. 예. 그다음에 국정감사도 있을 예정인데 예. 그 부분에 사실 그 예결산이라든지 국정감사 사실 모든 지방이라든지 국민들의 그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린 부분이지 예.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서 좀 너무나도 좀 부실하게 심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 좀 아쉬울 수밖에 없어요. 당장 국민들한테 피해갈 수밖에 없고 근데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상태에서 자유한국당이 이 국회 보이콧을 하면은 어쨌거나 예산은 정해진 시한 안에 그냥 자동 통과가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자유한국당 측에서 크게 얻을 것도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보기에 따라서는 이게 좀 엄포용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